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제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날들이었지만 이야기를 해야 제 입장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제 여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동생한테 다 해주다 보면 네 인생 못 살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제 인생보다 동생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동생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나 하나쯤 바닥에 기어 다녀도 상관없다 라고 마음먹으며 산 사람이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막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였던 여동생과 저는 아버지 쪽에서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저희들을 큰 고모 댁에 맡기게 되죠.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고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았었거든요. 큰 고모 댁엔 오빠들 셋이 있었어요. 짓궂은 오빠들이었고 처음엔 저와 여동생을 반기는 듯 했으나 이내 오빠들은 본성을 드러내고 말죠.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는 오빠들의 심부름꾼, 말이 좋아 심부름꾼이지 거의 식모나 다름없는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였으면 클 만큼 클 나이였었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불쌍한 동생들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 텐데 그냥 괴롭히는 것이 좋았는지 아니면 본성이 그렇게 못돼 처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오빠들은 참 저를 많이도 괴롭혔어요. 괴롭히는 수준은 점점 수위가 올라가곤 했었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 그들은 제게 손까지 대기 시작했었죠. 방을 치워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신발을 빨아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도 이 글을 써 내려가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서글픕니다. 그래도 저는 어린 나이였고, 제가 하지 않으면 제 어린 동생에게 그 화살이 갈까 싶어 짓궂고 못돼 처먹은 그것들의 시중을 들게 되죠. 아마 큰 고모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자식들이 얼마나 저를 못살게 구는지, 보였는데도 모른 척했을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아이들을 데려놓고 연락 두절이 되어버린 자기 동생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 화를 저나 여동생에게 풀어놓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는데도 모르는 척,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척 했겠죠. 그날은 별일도 아닌 날이었습니다. 일이 있었다면 바로 닭모가지가 문제였었겠죠. 전날 먹은 치킨이 냉장고에 들어 있었는데 동생이 아마도 그걸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동생도 눈치가 있는지 다른 건 손에 못 대고 닭 모가지를 하나 들어서 그걸 쪽쪽 빨아먹고 있었는데 그걸 오빠들이 보고 만 겁니다. 어린 아이였고 막 초등학교 입학을 할 여리고 여린 아이였는데 중학생이나 되는 사내놈이 제 여동생의 머리채를 잡더니 내동댕이를 치는 겁니다. 거지 같은 게 도둑질을 한다고, 음식을 훔쳐 먹는다고. 아, 그걸 보는데 눈이 밝아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동생은 나뒹굴게 되고 저를 보면서 우는데 코피가 주룩하고 흐르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마음이 아픈데 동생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눈이 뒤집어 버렸고 그 중학생 놈에게, 오빠 같지도 않은 놈에게 달려들었죠. 저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막 주먹으로 저를 때렸지만 저는 그놈의 얼굴을 물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그날의 일로 인해 저와 여동생은 큰 고모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큰 고모부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겠지만 받질 않는 관계로 엄마에게 연락을 한 듯 했고 그렇게 저희는 엄마의 손에 맡겨지게 되죠. 큰 고모는 집을 떠나는 제게 욕을 해댔습니다. 자기 아들 얼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집애가 독해가지고 자기 아들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거지 같은 것들 받아주니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자초지종 모르는 엄마는 그저 죄송하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치료비에 쓰셔라라고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죠. 이 돈으로 되겠니? 애 얼굴 성형해야 해. 저 톡한 년 같으니라고. 아니 저건 누굴 닮아서 저리 톡한 거야? 야, 너 애들 똑바로 키워. 죄송해요. 제가 올라가서 돈 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고생하셨을 텐데 너무 죄송해요. 말이나 못하면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똥 싸는 것들은 따로 있고 똥 치우는 사람도 따로 있고 다시는 얼굴 들이밀지 마. 그리고 돈 꼭 보내. 안 그러면 내 처년 꼭 콩밥 먹이고 말 거야. 알았어? 만일 지금의 저라면 너나 아들을 똑바로 키우라고 소리를 질러댔을 겁니다. 네 아들들이 얼마나 고약한 것들인지 싹수가 아주 노랗다고. 그동안 나를 식모 취급을 했었는데 어린 여동생이 닭모가지 하나 먹었다고 코피가 나도록 애를 밀어? 그게 인간으로 할 짓이냐고. 얼굴을 물어대는 게 아니라 아예 사내구실 못하게 거기를 물어버렸어야 했다고 그리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린 사람이었고 굽신대는 엄마의 뒤에 숨어 몰래 울 수밖에 없었죠. 보호자는 분명 있었습니다. 여동생과 제게 엄마라는 존재요. 하지만 여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았고 그리고 형편도 좋지 않았었죠. 그래도 엄마는 저희 자매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는 분이긴 했어요. 이 세상엔 오직 우리 셋뿐이라고, 우리 셋이 합치면 헤쳐나가지 못할 일은 분명 없을 것이라고. 엄마라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여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동생은 내가 지켜야 하고 이 여동생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선 어떤 희생도 감수를 해야 한다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던 것이 여동생은 저와 다르긴 했어요.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동생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았고 그리고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해야 하는 중학생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똑똑한 아이이긴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여동생을 보면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산직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은 고되었지만 월급이 상당했기에 만족했었고 공부를 잘하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아지니 그게 좋았어요. 꼭 무엇이 되기를 바랐다기보단 이거라고 싶어라고 말할 때 그래 그거 하자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좋았습니다. 만일 한쪽에서만 하는 희생이었다면 저를 호구로 봤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동생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의 희생에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수를 꿈꿨던 여동생은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제게 돈을 보내주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암튼 마음도 이쁜 아이였고 언니의 노고를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엄마의 노고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딸이었고요. 그렇게 여동생은 외국에 나가 공부를 했고 저와 엄마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을 때 언젠가부터 제게 참 좋다.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한 아주머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신데 저와 같이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게 엄청 잘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죠. 성격도 호탕하시고 무엇보다 리더십이 있는 분이라 주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언젠가부터 저를 며느리 삼고 싶다라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 좋았죠. 그런데 저는 제 상황이 그러하니 결혼이란 건 생각도 안 해봤었고 그저 이뻐해 주시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나를 잡으셨는지 저를 앉혀 놓으시고는 일장 연설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사정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 우리 아들이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 물론 하청업체지만 대기업 하청업체면 뭐 다 같은 대기업 아니겠어? 한번 만나봐. 어?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딱 맞아. 우리 아들이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아, 저는 지금 남자 만날 시간이 없어요. 동생 공부도 시켜야 하고,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이 여유로운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전쟁통에서도 사랑은 싹트는 법이고, 애도 태어나는 법이야.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 한번 만나봐. 어? 한번 만나보라고. 손해날 것도 없잖아. 안 그래? 여러 번 거절을 했었는데 계속 거절을 하는 것도 무리할 듯 싶어 결국 저는 그분의 아들과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키가 아주 많이 컸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성격도 서글서글해 보였고 그리고 이미 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사진으로 이미 저를 본 상태였었더라고요. 회사 단체 사진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실직고를 하는데 사실은 엄마한테 내가 졸랐어요. 단체 사진 보는데 눈에 너무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육대회 한 사진, 그거 독사진으로 나온 거 알죠? 그거 보는데 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나는 땡땡씨가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사귀어보죠. 결혼을 전제로. 나 여자 하나쯤 먹여 살릴 만큼 능력 됩니다. 네? 저 한번 만나보시죠. 저 꽤나 튼실한 남자거든요. 하하하. 남자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며 당장이라도 결혼하자 들이댈 것 같은 남자였어요. 잘 만나다가 결혼까지 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만일 헤어지게 되면 그 아주머니와도 사이 껄끄러워질 것 같고 저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솔직히 겁이 나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한 남자가 나를 계속 좋다고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외국에 있는 동생에게 고민 상담을 했죠. 그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연애를 많이 해봐야지만 그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나쁜 남자인지 아는 거야. 그리고 결혼을 뭐 강제적으로 해? 언니가 싫다 하면 헤어지는 거지. 그리고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 언니,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야? 몇십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언니가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 보면 싫진 않은 거잖아. 안 그래? 그럼 그냥 만나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만나보라고. 알았어? 동생의 말에 힘을 얻어 저는 남자에게 조금씩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1년 뒤에 남자는 제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의 프로포즈가 마냥 달갑진 않았었죠. 그 상황 대충 눈치챈 남자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당분간만이야. 우선은 엄마 집에서 살고, 그리고 한 2년 정도쯤 돈 모은 다음에 우리 분가하자. 그럼 돈 들어갈 일도 없어. 내 방에서 지내면 되는 거고, 좁은 방이라 뭐 필요한 것도 없어. 그렇게 당신이 불편하다 생각만 안 한다면 나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없는 상황에서 합가는 싫다라고 말할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좀 무르자고 하는 것도 아닌 듯 했고요. 왜냐면 제가 남자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2년 정도 뒤쯤 분가를 하자 했고, 그리고 이미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제가 아는 분이고,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지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했기에,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사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에 사실 저는 모아놓은 돈을 남자에게 다 오픈을 할 수도 없었고요.
제가 결혼하면서 해간 신혼살림이라고는 식탁과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뿐이었습니다. 거저간 거나 다름없죠. 남자가 본래 쓰던 그 방으로 들어갔고, 그래도 신혼방 분위기는 내야 했기에 작은 화장대 하나와 이불 세트 정도로 기분을 낸 상태였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실수를 한 것이었어요. 남이었을 땐 잘해주지만 남이 아니고 며느리가 되면 잘해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었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저랑 쿵짝이 맞았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아들의 짝이 되었으면 한다 했었던 분이었는데, 막상 제가 아들의 짝이 되고 나니 그게 기분이 좋지 않으셨나 봅니다. 지 마누라만 신경을 쓴다는 둥, 이제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는 둥, 그렇게 꼴같지 않게 있을 거면 나가 살라는 둥, 이런 말들을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아들이 저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 당신 눈앞에서 보니까 기분이 상했던 거였고 꼴사납다 이거였었죠. 아들 부심이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걸 미처 몰랐었네요. 쉽사리라고 해야 할까요? 비아냥대는 시어머니, 피곤하게 일을 하고 왔는데도 일거리 잔뜩 꺼내놓는 시어머니, 당신은 들어가 주무시면서 제게는 이것 끝내놓고 자거라 하는 시어머니, 이런 시집살이를 당했었죠. 그리고 가장 심한 시집살이는 바로 제가 친정에만 가면 조금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그렇게 난리를 쳤었던 부분입니다. 허락을 받고 간 친정인데도 1시간도 안 돼서 언제 오냐고 전화를 해대시던 분이었고 당장 오라고 윽박을 질러대는 분이었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내가 네 엄마보다 우위에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보면서 되게 미안해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엔 지 엄마 편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1년 만에. 마음 편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고 빠져나가고 싶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엄마나 동생이 저 걱정하는 것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어렸을 적 당했었던 일들보단 약과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리고 저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견디고 싶었습니다. 제가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라는 사람이 있다 했고 그 해에 인사를 하러 한국에 온다라는 말을 들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행복해하는 동생의 앞날에 초치고 싶지 않았고 끝낸다 하더라도 우선 동생이 결혼을 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버티자 마음 먹었었죠. 저는 여동생을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제 삶의 목적이었으니까요. 하루하루 거지 같은 기분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면 여동생의 얼굴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데리고 한국에 온 날 상견례 비슷하게 자리를 마련해 저와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고 남편은 일이 바빠서 참석을 못했다라고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아마 눈치는 챘을 거예요. 기뻐하는 제 얼굴에서 그늘을 보았을 테니까요. 상견례는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한국어가 서툰 남자친구라 소통에 있어서 여동생의 통역이 필요했었지만 엄마나 제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하려는 그 모습이 아주 매너가 좋은 사람인 듯 하더라고요. 여동생과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여동생의 환한 웃음만큼 비슷한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내내 울려댔던 바로 제 전화였습니다. 소리에서 진동으로 결국 무음으로 두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셨죠. 분명 오늘 여동생의 상견례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왜 자꾸 전화를 거는 건지 난처했지만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뛰더라고요. 결국 저는 잠시 자리를 나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러대셨죠. 야, 나는 너 죽은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 왜 이제야 전화를 받아? 저 오늘 동생 상견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 아이고,
애매비가 제대로 없으니까 무슨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상견례를 하네? 우리 아들도 없이 상견례는 무슨 상견례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집에 손님 왔으니까 법도도 없는 상견례 집어치우고 얼른 와서 수발이나 들어. 어머니, 저 지금 여동생 남자친구와 인사 나누고 있다고요. 어머니, 오늘은 좀 이러지 마세요. 네? 허! 뭐라고?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러지 마? 어? 이러지 마?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자리에 돌아가려고 뒤도는 순간 저는 제 뒤에 서 있는 여동생과 마주치게 됩니다. 아무 말 없던 여동생 눈에는 눈물이 그저 그렁그렁한 채 그렇게 제 뒤에 서 있었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원래 시어머니들은 이러는 거야. 화난 게 아니라 원래 이래 라고 말을 한 뒤 여동생의 팔짱을 끼고는 자리에 돌아가죠. 그러다가 올려놓은 전화기에 다시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제가 받으려는 찰나 여동생이 전화기를 확 가져가더니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야, 너 짐 밖에 다 버렸어. 이제 너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네 짐 다 밖에 버렸으니까 저거 주워가든 마음대로 해라. 아이고, 저거 아줌씨들이 주워가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너 지금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라고. 너 나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 말 거역하는 너 같은 것은 우리 집 며느리 할 자격 없어. 알았어? 여동생의 얼굴은 확 하고 터져버릴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에 대고 차분하게 말을 하더군요. 고마워요. 쓰레기 치워줘서. 안 그래도 그 쓰레기 치우러 가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알아서 치워주셨네요. 우리 언니가 며느리 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언니 시어머니 할 자격이 없는 거겠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 언니가 당신 며느리 안 한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뭔 유세인데? 왜 우리 언니를 이렇게 험히 대하는데? 당신이 뭔데? 감히 우리 언니한테 이러냐고. 왜? 도대체 왜? 저는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렸어요. 한참을 울던 여동생은 남자친구와 잠시 나갔고 엄마와 저는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아, 그날은 정말 땅 밑으로 그냥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이후 동생과 남자친구가 들어왔고 때마침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동생은 전화기를 빼앗더니 그러더군요. 야, 긴 말하지 마. 나는 우리 언니 너 같은 새끼랑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아, 나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언니 분가를 시켜주려고 했었다.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하도 당신 이야기 좋게 해주길래 그런 사위자 남편인 줄 알았지. 그래서 고마워서 내가 언니한테 받은 거 좀 돌려줘야겠다. 그게 분가였었다고. 그런데 아, 너는 우리 언니랑 살 자격 없어. 이혼시킬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알았니? 동생의 남자친구, 경제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한국에 나온 건 인사를 드리는 이유도 있었지만 제 분가였었더라고요. 결혼하면 한국에서는 못 살 것 같으니 저 분가시켜주고 엄마 또한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려고 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나온 거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동생은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 이혼에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동생에게 집이라는 선물도 받게 되고요. 엄마 또한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었고요. 현재 저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샌드위치 체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직장을 관두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란 분은 다치는 바람에 직장을 관뒀고요. 이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다치는 바람에 거동이 많이 불편한 상태라고 직장 동료들한테 들었습니다. 아마 전 남편이 지금 고생 꽤나 하고 있겠죠.
그렇게 힘쓰고 버럭하기 좋아하셨던 양반이었는데 거동이 불편하다 하니 마음이 그다지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남된 사이인데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라는 것뿐입니다. 암튼 저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동생의 보호자였다면 지금은 여동생이 저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바라고 한 희생은 아니었지만 제 희생, 헛된 것은 아니었었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